깊고 고요한 천상의 세계, 옥황상제는 그의 아끼는 딸, 선녀 아련을 불렀다. 그녀는 천상에서도 그 자태가 곱기로 소문난 선녀였으나 진정한 신선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 앞에 서 있었다. 내 딸 아련아, 이제 내가 인간 세상에 내려가 마지막 시험을 받을 때가 되었다. 진정한 신선이란 천상의 즐거움뿐 아니라 인간 세상의 고통과 사랑 또한 깊이 이해해야 하는 법. 너는 지상에 내려가 그 의미를 깨닫고 오너라. 아버님, 명을 받들겠나이다. 제가 인간 세상에서 어떤 시련을 겪게 되는지요? 너는 그 아름다운 외모를 잠시 감추고 추한 모습으로 변하여 조선의 수도 한양에 사는 명망 높은 재상 이득춘, 리득춘, 대감의 외아들 이시백과 혼인하게 될 것이다. 이시백은 뛰어난 재능을 지녔으나 아직 어리고 철이 없어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솔함을 지녔다. 내 시험은 바로 그의 마음을 얻고 진정한 아름다움과 사랑의 의미를 깨우쳐 주는 것이다. 선녀는 인간 세상에서의 고된 시련을 예감했지만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지상으로 내려갈 준비를 했다.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기형적으로 일그러진 얼굴과 거친 피부를 가진 평범한 여인의 모습으로 변했다. 이제 그녀는 박씨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터였다. 한편 혼례 전날 밤 한양 북촌에 위치한 이득춘 대감의 저택 사랑채에서는 젊은 선비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주인공은 바로 내일 장가를 드는 이시백이었다. 그는 친구들 앞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잔뜩 들뜬 목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내일이면 나도 드디어 정승택 사위가 되는구나. 자네들, 내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이 되는가. 아버지께서 직접 고르신 배필이니 필시 조선 팔도에서 으뜸가는 절세가인이 아니겠는가. 내 이 잘난 얼굴과 파려면 그 정도는 되어야지. 만약 소문과 달리 추한 여인이라면 첫날 밤에 당장 내쫓아 버릴 테다. 친구들은 그의 호언장담에 웃음을 터뜨리며 연신 술잔을 부딪혔다. 이시백은 자신의 앞날이 창창하게 빛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이득춘 대감의 넓은 마당은 혼례를 구경하려는 하객들과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화려한 혼례복을 차려입은 이시백은 의기양양하게 서 있었고 마침내 붉은 너울을 쓴 신부 박씨가 가마에서 내렸다. 풍악이 울리고 혼례식이 진행되었다. 모두가 숨죽여 신부의 얼굴이 공개되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신부의 얼굴을 가린 너울이 거치는 순간 좌중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술렁거림과 함께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내 눈이 잘못된 것인가? 이시백은 자신의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는 분명 천상의 선녀는커녕 기형적으로 일그러진 얼굴에 푸석하고 거친 피부를 가진 차마 아름답다고는 할 수 없는 용모의 신부가 앉아 있었다. 그의 기대는 산산조각 났고 얼굴은 실망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세상에, 도령님 신부 얼굴 보고 뒤로 넘어갈 뻔했네. 쉿. 조용히 하게.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이시백은 아버지 이득춘을 향해 소리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엄한 눈빛에 간신히 참았다. 이미 혼례는 끝났다. 사내 자식이 체면을 지켜야지. 어서 식을 마저 진행하거라. 이시백은 억지로 혼례를 마쳤지만 첫날 밤 신방에 들어갈 생각만 하면 끔찍했다. 오늘 밤 신방에 들어가면 당장 촛불부터 꺼야겠다. 아니, 아예 눈이 먼 장님 행세를 하는 편이 낫겠어. 그는 괴로움에 몸부림쳤다. 혼례를 마치고 신방으로 향해야 할 시간. 이시백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다. 으아. 배가 너무 아프구나.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다. 그는 복통을 핑계로 신방 대신 자신의 방으로 황급히 달려가 버렸다.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도령님, 괜찮으십니까?
신부님께서 신방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만. 갑자기 배가 찢어질 듯 아프구나.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신부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다오. 도령님 배가 신부님 얼굴 보고 놀라서 아파졌나 보네. 쉿. 조용히 못해. 내를 벌려고. 한편 홀로 신방을 지키던 박씨 부인은 남편의 핑계를 전해 듣고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품 안에서 작은 약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천상에서 가져온 신비한 약초가 들어 있었다. 이 약은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특별한 처방이니 서방님께 전해드리거라. 만덕은 의아한 표정으로 약 주머니를 받아 이시백에게 전했다. 도령님, 마님께서 주신 약입니다. 뭐? 그 추한 여인이 약을 보냈다고. 당장 버려라. 하오나, 마님께서 정성껏 지으신 것이라 하옵니다. 흥! 그녀가 약에 대해 뭘 안다고. 어디 보자. 이시백은 반신반의하며 약을 물에 타 마셨다. 놀랍게도 약을 마시자마자 그의 극심했던 복통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상하구나. 배가 편안해졌어. 어찌된 일이지?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윤씨 부인, 균씨 부인, 은며느리 박씨를 처음 대면하자마자 노골적으로 얼굴을 찡그렸다. 쯧쯧, 어찌 이리 흉측한 것이 우리 명문가의 며느리로 들어왔단 말인가. 귀신이 들어와 집안이 망하게 생겼구나. 박씨 부인은 시어머니의 모욕에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더욱 공손하게 아침 문안 인사를 올렸다. 어머님, 아침 진지 준비하였사옵니다. 부디 드시고 심신이 편안하시기를 바라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는 깊은 지혜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어느 날 재상 이득춘이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책장 뒤에서 나직하고 맑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물이 깊으면 고기가 크고 산이 높으면 나무가 곧다. 참으로 깊은 뜻이 담긴 글귀요입니다. 이득춘은 깜짝 놀라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책장 뒤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며느리 박씨였다. 누구냐? 어찌 내가 내 서재에 함부로 들어와 있느냐? 죄송하옵니다. 아버님. 책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와 저도 모르게 무심코 읽었나이다. 이득춘은 며느리의 추한 외모와는 달리 그 목소리와 말투에서 학식 있는 여인의 기품이 느껴져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네가 글을 읽을 줄 아느냐? 어릴 적 아버님께 조금 배웠사옵니다. 비록 천박한 여인의 소양이나마 조금은 익혔나이다. 이 책의 내용을 말해보거라. 이는 맹자의 진심장, 상편, 이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차마 모질게 하지 못하는 마음, 즉 불인인지심, 부인인지심을 가지고 있다는 가르침이 담겨 있지요. 이득춘의 눈이 커졌다. 그는 며느리와 경전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녀의 해박한 지식과 깊은 통찰력에 점점 더 감탄하게 되었다. 그는 아들 이시백을 불렀다. 시베가, 내 아내는 보기 드문 재주와 지혜를 가졌구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얕은 강물의 깊이를 나뭇가지 끝으로만 재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아버님께서도 만약 저런 용모의 색시를 아내로 맞으셨다면 어떠셨을지요? 제가 어찌 저 얼굴을 평생 마주하고 살란 말입니까? 이 어리석은 녀석아. 진주는 비록 진흙 속에 묻혀 있어도 그 본연의 가치는 변하지 않느니라. 내 아내의 참된 가치를 알아보도록 노력하거라. 이시백은 아버지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버렸다. 이득춘은 며느리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그녀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 며느라, 내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이 집 뒤뜰에 작은 별채를 하나 지어주마. 무엇이 필요할지 말해보아라. 감사하옵니다. 아버님. 작은 방 한 칸과 약초를 기를 수 있는 작은 텃밭만 있으면 좋하옵니다.
좋다. 그곳 이름을 피화당, 이라 하고 내가 조용히 거처하며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피화당은 소박하지만 정갈하고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박씨 부인은 그곳에서 약초를 기르고 남몰래 비단을 짜며 조용히 지냈다. 이시백은 추한 아내를 매일 보지 않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제야 내 눈이 좀 편안해지겠군. 피화당이라니, 재앙을 피하는 집이라. 이름 한번 잘 지었네. 도령님, 그래도 박씨 마님께서는 약에도 능하시고 글도 많이 아신다 하옵니다. 재주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냐. 여인의 가장 큰 덕은 얼굴이 아름다운 것이니라. 하인 만덕은 속으로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한편 피화당에서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자네 들었는가? 밤마다 피화당에서 이상한 오색빛이 새어 나온다는 소문을. 그것뿐이겠는가? 박씨 마님이 기르는 약초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란다지 않은가? 보통 약초는 한 달은 좋게 걸리는데 마님이 심으시면 단 이틀이면 다 자란다더군. 정말인가? 오늘 밤 몰래 가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네? 함께 가보지 않겠나? 자네 미쳤는가? 들키기라도 하면 우리 목이 달아날 것이야. 그날 밤 호기심 많은 하인 하나가 몰래 피화당 담을 넘었다. 달빛 아래 박씨 부인이 방 안에서 배틀에 앉아 비단을 짜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의 손끝에서 신비로운 빛이 흘러나와 방 안을 대나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신선의 그것처럼 우아하고 빨랐으며 짜여지는 비단에는 청룡과 백호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정교하고 신비로운 문양이 새겨지고 있었다. 아버님께서 곧 입으실 조복을 미리 짜 두어야겠다. 머지않아 나라에 큰일이 있을 터이니. 숨어 지켜보던 하인은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광경에 넋을 잃었다. 그 순간 박씨 부인이 고개를 들어 하인을 바라보았다. 하인은 너무 놀라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져 버렸다. 다음 날 그 하인은 어젯밤 자신이 본 놀라운 광경을 다른 하인들에게 말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아무리 말을 하려 애써도 벙어리가 된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결국 그는 피화당 쪽을 손짓으로 가리키며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전하려 했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자 포기하고 말았다. 이시백은 과거 시험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에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 소리는 피화당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마치 천상의 선율처럼 맑고 영롱했다. 저건 피화당에서 나는 소리인가? 그는 책을 덮고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그 순간 그의 눈에 피화당 지붕 위로 오색 찬란한 구름이 잠시 맴돌다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내가 피곤해서 헛것을 보는군. 그날 밤 이시백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천상의 미모를 가진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다. 그 여인은 자신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낯설지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인들 사이에서 박씨 부인에 대한 인식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귀신 같은 며느리라며 피하기만 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와 신비한 능력에 점차 감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한 하인의 어린 아들이 원인 모를 고열로 시름시름 앓고 있었다. 의원을 불렀지만 차도가 없자 하인 부부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때 박씨 부인이 조용히 찾아왔다. 그녀는 품에서 직접 기른 약초를 꺼내 정성껏 달여 아이에게 먹였다. 이 약은 열을 내리게 하는 특별한 처방이니 걱정 말고 아이에게 먹이시오. 아이고, 마님. 저희 같은 천한 것들에게 어찌 이리 신경을 써주십니까? 사람의 생명에 어찌 귀천이 있겠소. 내일이면 아이의 열이 내릴 것이니 너무 걱정 마시오. 놀랍게도 그녀의 말대로 다음 날 아이의 열은 씻은 듯이 내렸고 아이는 기력을 되찾았다. 이 소문은 하인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박씨 부인을 존경하고 따르는 이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시어머니 윤씨 부인의 며느리에 대한 구박은 계속되었다. 하루는 엄청난 양의 쌀을 던져주며 명령했다. 며느라, 오늘 안에 이 많은 쌀을 모두 씻고 마당에 빨래를 전부 해 놓아라. 만약 해가 지기 전까지 다 마치지 못하면 내일 아침 식사는 없을 줄 알아라. 네, 어머님.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윤씨 부인이 떠나자마자 하인들이 몰래 피화당으로 모여들었다. 마님,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마님께서는 어서 피화당으로 돌아가 쉬십시오. 아니요. 어머님의 명령이니 제가 직접 해야 하오. 마님 눈에는 안 보이는 병이 생기셨나 봅니다. 저희가 다 했다고 말씀드리면 마님께서는 보지 못하셨으니 괜찮을 겁니다. 하인들은 서로 눈짓하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박씨 부인도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알아차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술에 취한 이시백이 비틀거리며 피화당 문을 두드렸다. 박씨. 이 추한거사, 문 열어라. 오늘 내 정체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아보겠다. 그때 하인 만덕이 급히 달려왔다. 도령님, 큰일 났습니다. 정승 대감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뭐? 아버님께서 이 밤중에 하인들은 이시백을 부축하여 그의 방으로 데려갔다. 물론 이득춘 대감이 아들을 찾은 적은 없었다. 하인들이 기지를 발휘하여 박씨 부인을 보호한 것이었다. 피화당 마루에 서 있던 박씨 부인은 하인들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고맙구나. 너희들의 마음씨가 참으로 아름답다. 마님, 저희가 어찌 마님의 깊은 은혜를 모르겠습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법이지요. 며느리에 대한 하인들의 태도가 변하고 심지어 남편인 이득춘까지 며느리를 감싸는 듯하자 시어머니 윤씨 부인은 더욱 심술이 났다. 어느 날 그녀는 며느리를 해칠 음흉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직접 국을 끓여 며느리에게 가져다 주었다. 며느라, 이 국은 내가 너를 위해 특별히 정성을 다해 끓인 것이니 맛있게 먹어보아라. 어머님께서 손수 끓여주시다니 과분한 은혜에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허, 부인이 이제 며느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졌구려. 참 보기 좋소. 하지만 윤씨 부인의 눈에는 음흉한 빛이 감돌았다. 그녀는 박씨 부인의 그릇에 담긴 국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때 부엌일을 돕던 한 하녀가 몰래 박씨 부인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큰마님께서 마님께 드릴 국에 독초를 넣으시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집안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며 독을 넣으셨어요. 알았다. 너무 걱정 말 거라. 박씨 부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했다. 어머님, 잠시 제 방에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어머님께 드릴 특별한 약초가 생각나서요. 무슨 약초 말이냐? 어머님께서 오래 앓으시는 두통에 좋은 약초입니다. 어머님의 정성 어린 국에 넣어 함께 드시면 더욱 좋을 듯합니다. 윤씨 부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피화당에서 돌아온 박씨 부인은 자신의 약초를 꺼내 윤씨 부인의 국그릇과 자신의 국그릇에 나누어 넣었다. 어머님, 음식에는 제가 어머님의 오래된 두통을 치료할 특별한 약재를 넣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먼저 제가 맛보겠습니다. 박씨 부인은 자신의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아무렇지 않게 먹었다.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자, 어머님, 이제 드셔보십시오. 분명 지긋지긋한 두통이 나아지실 것입니다. 윤씨 부인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마지못해 국을 한 모금 마셨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참으로 이상하구나. 내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구나. 이게 무슨 일이냐? 10년을 넘게 앓던 두통이 순식간에 사라졌어. 이것이 어찌 된 일이란 말이냐?
윤 씨 부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박 씨 부인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계략이 탈로 났을 뿐 아니라 오히려 며느리 덕분에 고질병이 낫게 되자 부끄러움과 놀라움이 교차했다. 어머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 본디 독성이 있는 약재가 필요했는데 마침 어머님께서 먼저 귀한 약재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독으로서 독을 다스린다. 디독제독는 옛 의원의 가르침대로 약을 쓴 것뿐입니다. 오, 우리 며느리는 독초조차 약으로 만드는구나. 참으로 신기한 재주로다. 윤 씨 부인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다. 박 씨 부인은 그런 시어머니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앞으로도 제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어머님의 건강이 제게는 가장 중요하니까요. 며칠 후 갑작스레 궁궐에서 사령, 이 달려와 이득춘 대감에게 임금의 급한 전가를 전했다. 임금께서 오늘 안으로 입궐하라 명하셨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득춘에게는 당장 입고 갈 깨끗한 조복이 없었다. 이를 어쩌나. 내 조복이 너무 낡아 오늘같이 중요한 날에 입고 갈 수가 없는데. 하루 만에 새 조복을 어찌 마련한단 말인가. 온 집안 식구들과 하인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운데 박 씨 부인이 조용히 나섰다. 아버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제가 하룻밤 사이에 새 조복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내가 추한 것이 재주가 있다 한들 어찌 감히 임금님 앞에 입고 가실 귀한 옷을 하룻밤 사이에 만든단 말이냐? 부인, 며느리의 재주를 너무 얕보지 마시오. 며느라, 정말 할 수 있겠느냐? 네, 아버님. 부디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날 밤 박 씨 부인은 피화당에서 밤새도록 배틀에 앉아 비단을 짜고 조복을 만들었다. 그녀의 손끝에서는 다시 신비한 빛이 흘러나왔고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 영롱한 빛 속에서 그녀는 마치 천상의 선녀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완벽하게 만들어진 조복을 들고 시아버지 앞에 나타났다. 아버님, 조복을 완성하였나이다. 박 씨 부인이 내민 조복을 본 이득춘과 가족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듯 눈부시게 아름다운 조복이었다. 비단은 구름처럼 부드럽고 광택이 흘렀으며 섬세하게 수놓인 용 문양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생생했다. 오, 이것은 정녕 하늘이 내린 솜씨로구나. 우리 며느리는 필시 신선의 재주를 가졌음이 틀림없다. 이런 솜씨는 인간의 것이라 할 수 없지. 이득춘은 며느리가 만들어준 조복을 입고 궁궐에 입궐했다. 그의 조복을 본 임금, 긴조은 크게 감탄하며 물었다. 경의 조복이 참으로 범상치 않구려. 그 솜씨가 하늘의 것과 같으니 어느 장인이 만든 것인가? 황공하옵니다. 전하. 이는 신의 미천한 며느리가 하룻밤 사이에 지어 올린 것이옵니다. 모시. 경의 며느리가 이토록 놀라운 재주를 지녔단 말인가? 참으로 그대 가문의 큰 복이로구나. 경의 며느리는 나라의 보배라 할 만하오. 이득춘이 집에 돌아와 임금의 칭찬을 전하자 이시백은 처음으로 아내 박 씨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내 아내가, 그 추한 아내가 저런 놀라운 조복을 만들었단 말인가?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하지? 그는 피화당 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아내에 대한 강한 호기심과 함께 어쩌면 자신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 이시백은 25살의 건장한 청년이 되었고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선비가 되었다. 그동안 박 씨 부인은 피화당에서 조용히 지내며 때때로 놀라운 재주를 보여주었지만 이시백은 여전히 그녀의 외모 때문에 그녀를 멀리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박 씨 부인은 하인 만덕을 데리고 저작거리 마을 시장에 나갔다. 그녀는 말들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모두가 병들고 볼품없어 거들떠보지도 않는 한 마리 말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 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겨우 숨만 붙어 있는 듯 보였다.
이 마른 병이 깊어 살 가망이 없소. 마구간 자리만 차지하니 아주 싼 값에 들으리다. 사실상 거저나 마찬가지요. 제가 이 말을 사겠습니다. 말 장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돈을 받고 기꺼이 말을 넘겼다.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 윤씨 부인과 이시백은 또다시 코웃음을 쳤다. 하하하. 못생긴 며느리가 저와 꼭 닮은 병 들고 못생긴 말을 사왔구나. 참으로 끼리끼리 어울리는구나. 하지만 박씨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그 병든 말에게 천상의 약초를 먹이고 정성껏 돌보았다.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앙상했던 마른 윤기가 흐르는 털과 힘찬 눈빛, 그리고 탄탄하고 강인한 체격을 가진 준마로 완벽하게 변모해 있었다. 말이 힘차게 달리는 모습은 마치 하늘을 나는 룡마와 같았다. 세상에. 저 말은 보통 말이 아니라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는 천리마가 아닌가. 어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이득추는 며느리의 비범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이 말은 원래 천리마였으나 병들어 그 본 모습을 숨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정성을 다해 돌보니 이제 본래의 모습을 되찾은 것이지요. 며칠 후 박씨 부인은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나는 이시백에게 그 천리마를 내주며 말했다. 서방님, 이 말을 타고 과거 시험을 치르러 가십시오. 반드시 장원 급제하실 것입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과거에 합격한다면 그것은 오롯이 제 실력 덕분이지. 어찌 말 덕분이겠습니까? 그런 미신 같은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몇 달 후 이시백은 정말로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금이 환영했다. 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가족들 앞에 섰다. 축하드립니다. 서방님. 오랜 노력 끝에 드디어 영광을 얻으셨군요. 내 실력으로 당당히 합격한 것이오. 당신이 준 그 말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니 착각하지 마시오. 박씨 부인은 남편의 차가운 말에도 상처받은 기색 없이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물론입니다. 서방님의 영광이 곧 저의 기쁨이니 저는 그저 기쁠 따름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러났지만 이득춘의 눈에는 며느리의 깊은 지혜와 인내심이 보였다. 박씨 부인은 남편의 과거 급제를 축하하며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서방님, 과거 급제를 축하드리는 작은 선물이옵니다. 선물이라고. 당신이 나에게 줄 선물이 뭐가 있단 말이오. 박씨 부인은 정성스럽게 싼 보자기를 풀어 작은 연적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용 모양의 연적이었는데 놀랍도록 정교하고 신비로운 기운을 풍겼다. 제가 직접 만든 것이옵니다. 서방님께서 앞으로 항문을 닦으실 때 곁에 두시면 좋을 듯하여 만들었나이다. 그래, 수고했소. 이제 그만 가보시오. 이시백은 마지못해 연적을 받아들었지만 박씨 부인이 방을 나가자마자 연적을 방구석에 던져버렸다. 추한 아내가 준 물건이라니 재수 없어. 어서 빨리 새 벼슬을 받으러 가야지. 그날 밤 이시백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방구석에 던져진 연적에서 푸른 빛이 은은하게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그 빛은 점점 강해져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다. 이시백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천상의 미모를 가진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슬픈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머지않아 이 나라의 큰 국난이 닥칠 것이오. 미리 대비하시오. 당신은 누구신데 그런 말을 하시오. 어찌 이리 아름다우신지. 나는 당신이 그토록 외면했던 당신의 아내요. 진정한 보물은 늘 눈앞에 있었으되 당신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을 뿐이요. 뭐라고? 이시백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꿈이 너무나 생생하여 그는 혼란스러웠다. 이상한 꿈이로다. 그 여인이 내 아내라고? 설마.
문득 그는 방구석에 던져두었던 연적이 생각났다. 그는 연적을 집어들어 자세히 살펴보았다. 연적의 표면에는 아주 미세하게 여러 그림들이 새겨져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전쟁 장면들이었고 특히 한 장면은 수많은 적군이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것은 전쟁의 예언인가? 내 아내가 어찌 이런 것을 그는 처음으로 아내 박 씨에 대한 진정한 호기심과 함께 일종의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자존심은 여전히 아내를 찾아가 진실을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닐 거야. 그저 우연의 일치겠지? 어찌 미래를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시백은 그날 하루 종일 연적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들여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에 아내에 대한 의문과 혼란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얼마 후 박 씨 부인이 갑자기 김강산에 다녀오겠다고 말하자 온 가족이 깜짝 놀랐다. 그 시대의 여인이 그것도 홀로 그토록 먼 길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아버님, 부디 제가 금강산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꼭 다녀와야만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금강산이라니. 그곳은 너무 멀고 위험한 곳이 아니냐. 걱정 마십시오. 제가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무사히 다녀오겠습니다. 흥. 추한 아내가 금강산의 기암괴석을 보면 바위들도 짜증나서 얼굴을 가릴 것이오. 하. 정승 이득추는 며느리의 진지하고 간절한 눈빛을 보고 무언가 깊은 뜻이 있음을 직감했다. 좋다. 허락하마. 하지만 안전을 위해 우리 집 호위무사 둘을 꼭 데려가거라. 박 씨 부인은 호위무사들과 함께 금강산으로 향했다. 깊은 산중에 이르자 그녀는 호위무사들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부탁한 뒤 홀로 안개 자욱한 깊은 계곡 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폭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폭포수 앞에서 그녀가 조용히 눈을 감자 하늘에서 그녀의 아버지 옥황상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련아, 이제 내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가까워졌구나. 아버님, 하지만 제 남편은 아직 저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이 추한 허물을 벗을 수 있겠나이까? 진정한 사랑이란 외모를 뛰어넘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내 남편도 곧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나라의 위기다. 머지않아 북방의 오랑캐, 청나라, 가 대군을 이끌고 침략해 올 것이니 병자호란, 너는 내게 주어진 힘으로 이 나라를 구해야 한다. 옥황상제는 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박 씨 부인의 이마에 빛나는 연꽃 모양의 표식이 나타났다. 이 표식은 내가 천상의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이니 이제 때가 되면 너는 스스로 이 허물을 벗고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버님, 감사하옵니다. 반드시 사명을 완수하겠나이다. 기억하거라. 진정한 사랑은 외모가 아닌 마음을 보는 것이며 내 남편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 너희 부부의 진정한 시험은 끝날 것이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아름다움을 되찾은 후에도 너에게는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해 들은 박 씨 부인은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왔다. 금강산에서 돌아온 후 그녀의 이마에는 신비한 빛이 은은하게 감돌았고 피화당 주변에는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이상하다. 지금은 엄동설한인데 어찌 피화당 주변에만 저리 고운 꽃들이 피었을까? 박 씨 마님께서 금강산에 다녀오신 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어. 혹시 보았는가? 마님의 이마에서 은은한 빛이 나는 것을. 박 씨 부인은 달이 가장 밝고 둥글게 빛나는 보름날 밤을 기다렸다. 깊은 밤, 그녀는 피화당 뒤뜰에 있는 작은 연못으로 향했다. 조용히 옷을 벗고 연못물에 몸을 담그자
그녀의 몸에서 눈부신 오색빛이 터져나오며 주변을 환하게 비추었다. 이제 때가 왔구나. 아버님의 말씀대로 나의 허물을 벗을 시간이. 그 순간 하늘에서 오색 광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와 그녀를 감쌌다. 물속에서 그녀의 추하고 일그러졌던 외모가 마치 낡은 허물처럼 벗겨져 나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고요한 밤하늘을 찢는 듯한 우레와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천둥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무슨 소리냐? 이 한밤중에 천둥이라니. 저것 좀 보게. 피화당 쪽에서 눈부신 빛. 피화당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빛과 천둥 같은 소리에 이시백도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창문을 통해 피화당 쪽에서 나오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강렬한 빛을 목격했다. 저 빛은 피화당에서 나는 빛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걷잡을 수 없는 호기심에 이끌린 이시백은 급히 옷을 걸치고 피화당으로 달려갔다. 그가 피화당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강렬했던 빛은 이미 사그라들고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숨을 삼켰다. 그의 눈앞에는 추한 모습의 아내는 온데간데 없고 달빛 아래 눈부시게 빛나는 천상의 미모를 가진 선녀가 고요히 서 있었다. 달빛을 머금은 듯 맑고 투명한 피부, 밤하늘의 별처럼 깊고 총명한 눈동자, 그림처럼 아름다운 이목구비, 그리고 이마에는 신비로운 연꽃 표식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감히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외면하고 살아왔던가. 이시백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후회와 충격, 그리고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감정이 폭풍처럼 밀려왔다. 방 안의 선녀는 이시백이 문밖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는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윽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대가 정말 내 아내였단 말이오. 네, 서방님. 저는 늘 당신 곁에 있었습니다. 이시백은 아내의 믿을 수 없는 변신과 그 초월적인 아름다움 앞에 넋을 잃고 말문이 막혔다. 어찌 이런 일이. 이것이 정녕 현실이란 말이오. 이제 서방님께 제 진정한 모습을 보여드릴 때가 된 것뿐입니다. 저는 본디 천상의 선녀로서 인간 세상의 고통과 사랑을 배우라는 명을 받고 이곳에 내려와 시험을 받고 있었답니다. 저의 추한 모습은 그 시험을 위한 허물이었지요. 이시백은 깊은 부끄러움과 뼈저린 후회로 고개를 떨구었다. 내 눈이 멀었었소. 내 눈이 멀어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겉모습만 보고 당신을 판단하고 모질게 대했소.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소.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서방님, 진정한 사랑이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이에요. 당신은 아직 그 시험을 완전히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온 집안에 퍼져나갔다. 들었느냐? 피화당의 박씨 마님께서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님이셨다네. 어쩐지 그렇게 마음씨가 곱고 재주가 비범하시더라니. 내 직접 보았는데 정말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아름다우시더군. 쯧쯧, 우리 도령님께서 그토록 추녀라고 구박하시더니 이제는 저 절세미인에게 목을 매게 생겼음. 참으로 세상 일은 알 수 없구나. 그날 이후 이시백은 깊은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다.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 순간부터 시작된 병이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온몸은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으며 밤낮으로 아내의 이름만 애타게 부르짖었다. 의원을 불러 온갖 약을 써보았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 그는 바로 아내를 그리워하는 상사병에 걸린 것이었다. 박씨, 내 아내를 보고 싶소. 그녀를 만나게 해주시오. 아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의 병세는 더욱 깊어갔고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떠올리려 하면
손이 저절로 떨려왔다. 이득춘과 윤씨 부인은 아들의 병세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근심에 빠졌다. 아이고, 우리 시배기가 죽게 생겼구나. 의원도 고개를 저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 모두 못난 어미 탓이오. 내가 그 착한 며느리를 그리 모질게 구박했으니 하늘이 노하여 벌을 내리시는 게야. 여보, 어서 며느리를 불러 시배기를 살려달라고 청해봅시다. 이득춘이 피화당으로 박씨 부인을 찾아가 애원했다. 며느라, 내 아들이 죽게 생겼다. 내 남편이 위독하니 어서 가서 그를 좀 살려다오. 아버님, 남편의 병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의 씨앗이 싹트고 있으니 그 씨앗이 온전히 꽃을 피울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윤씨 부인도 달려와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다. 며느라, 이 못난 어미가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너무나 홀대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다. 제발 우리 시배기 좀 살려다오. 어머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서방님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가 진정한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때까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할 뿐입니다. 박씨 부인의 눈에는 깊은 지혜와 남편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곧 이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서방님께서도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한편 병상에 누워 신음하던 이시백은 깊은 혼수 상태에서 또 다른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자신, 즉 그의 분신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분신의 눈빛은 훨씬 더 깊고 지혜로웠다. 이곳은 내 마음속 깊은 곳이다. 내가 그토록 경멸하고 외면했던 너의 아내는 사실 천상의 선녀였다. 너는 어리석게도 겉모습만 보고 그녀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보지 못했다. 알고 있소. 내가 정말 잘못했소.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소. 그녀는 결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진정한 사랑에 늦음이란 없다. 다만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아직 남아 있을 뿐이다. 그 순간 안개 속에서 두 명의 여인이 나타났다. 한 명은 그가 기억하는 추한 모습의 박씨였고 다른 한 명은 그가 넋을 잃고 바라보았던 천상의 미모를 가진 선녀 박씨였다. 보아라. 저 둘은 결국 같은 사람이다. 겉모습은 비록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영혼과 마음은 하나였다. 너는 그 본질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이시백이 지켜보는 가운데 추한 모습의 박씨와 아름다운 선녀 박씨는 서로를 향해 걸어가더니 하나로 부드럽게 합쳐졌다. 그 광경은 신비롭고 아름다웠다. 이제야 알겠소?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눈이 멀었었는지. 꿈에서 깨어난 이시백의 눈에는 깊은 깨달음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의 병세는 한결 나아져 있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여봐라, 내 아내를 불러오너라. 하인들이 급히 피화당으로 가 선녀 박씨를 모셔왔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이제 이시백의 눈에는 그녀의 외모 너머에 있는 깊고 따뜻한 영혼과 지혜가 보였다. 그는 병상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부인, 내가 정말 잘못했소. 어리석게도 겉모습만 보고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소. 이제 당신이 설령 과거의 그 추한 모습으로 돌아간다 해도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겠소. 부디 나를 용서해 주시오. 선녀 박씨의 맑은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다. 드디어 남편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었다. 그녀는 이시백에게 다가가 품에서 신비한 빛을 내는 작은 옥병을 꺼냈다. 이 약은 당신의 병을 낫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약이 아니라 당신의 깨달음과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옥병 속의 영약을 20에게 입술에 발라주었다. 이 약은 마음으로 마셔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비로소 열렸으니 이제 당신의 병도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선녀박 씨의 말이 끝나자마자 20에게 병은 완전히 나았다. 그는 건강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과거의 경솔하고 오만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는 이제 아내 박 씨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부부는 피화당에 마주 앉아 서로의 손을 잡았다. 부인, 이제야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소. 당신의 아름다운 외모가 아니라 당신의 깊고 따뜻한 영혼을 사랑하오. 서방님께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시니 저 또한 기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더 큰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혼례를 올린 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들이 함께하는 피화당에는 봄비가 내리듯 은은한 향기가 퍼지고 창밖에는 계절을 잊은 꽃들이 만발하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다. 다음 날 시어머니 윤씨 부인은 몰라보게 달라진 아들과 아름다운 며느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며느라, 이 어미가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동안 너무나 미안했구나. 내 눈이 어두워 보물을 몰라봤으니 부디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어머님, 이제 우리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으니 모든 것이 좋아질 것입니다. 가족은 마침내 진정한 화합을 이루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박씨 부인이 예언했던 국난, 병자호란의 검은 그림자가 조선 땅을 뒤덮기 시작한 것이다. 갑작스레 궁궐에서 급한 전령이 달려왔다. 북방의 청나라 군대가 압록강을 건너 파죽지세로 한양을 향해 진격해오고 있다는 끔찍한 소식이었다. 정승 이득춘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다. 결국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온 집안이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을 때 선녀박 씨가 침착하게 나섰다. 그녀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예견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제가 오래전 서방님께 드렸던 연적에 새겨두었던 예언이 현실이 되었군요. 부인, 당신이 그토록 중요한 일을 연적에 새겨 알려주었거늘 내가 어리석어 그것을 무시했으니 나의 죄가 참으로 크오. 지금은 후회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서 행동해야 합니다. 임금께서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셨다는 소식이 들리니 우리도 어서 남한산성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곳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곳입니다. 이득춘의 가족들이 급히 짐을 꾸리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높은 담장 너머로 검은 그림자들이 소리 없이 뛰어내렸다. 도적이다. 도적이 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한 도적이 아니었다. 그들은 청나라의 선봉장 용골대, 가 보낸 자객들이었다. 용골대는 평소 조선의 재상 이득춘을 눈엣가시로 여겼기에 전쟁의 혼란을 틈타 그와 그의 가족을 몰살시키려 한 것이었다. 이득춘을 죽이고 그의 가족을 모두 처치하라. 자객들이 날카로운 칼을 뽑아 들고 달려들자 선녀박 씨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두 소매를 넓게 펼치며 신비한 주문을 외웠다. 천상의 빛이여, 나를 보호하라. 놀랍게도 박씨 부인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퍼져나가더니 그녀와 똑같은 모습을 한 수십 명의 분신이 나타나 자객들 앞을 가로막았다. 자객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느 것이 진짜 박씨냐? 에이, 모르겠다. 모두 공격하라. 자객들은 닥치는 대로 분신들을 공격했지만 그들의 칼이 박씨의 분신에 닿는 순간 분신들은 아름다운 꽃잎처럼 흩날리며 사라져 버렸다. 그 신비로운 광경에 자객들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했다. 아내의 능력이 이토록 대단했단 말인가. 이 혼란을 틈타 박씨 부인은 가족들을 이끌고 무사히 집을 빠져나와 남한산성으로 향했다.
서두르세요. 용골대는 이미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는 잔인하고 교활한 자이며 특히 조선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모두 잡아 자신의 놀이개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용골대라. 그 자가 청나라의 선봉장이란 말이냐? 네, 아버님. 그는 매우 위험한 자입니다. 일행은 간신히 남한산성에 도착했지만 성안은 이미 청나라 군대에 의해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다. 성 안에는 임금을 비롯한 수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피신해 있었고 식량은 떨어지고 혹독한 추위 속에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시백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부인, 이제 나는 당신을 온전히 믿고 따르겠소.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당신과 우리 가족을 지키겠소. 서방님, 당신의 목숨이 아니라 당신의 굳건한 사랑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며칠 후 청나라 진영에서 사신이 와서 오만한 요구를 전했다. 우리 대장 용골대 장군께서 말씀하시길 조선의 임금이 직접 나와 항복하고 조선 팔도의 모든 미인들을 골라 바치면 너희 백성들을 더 이상 해치지 않겠다고 하신다. 성 안의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임금과 신하들이 침통하게 침묵하고 있을 때 선여박 씨가 앞으로 나섰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조선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 칭송받으니 저를 데려가고 무고한 백성들을 더 이상 해치지 말라고 전하십시오. 아니 돼요. 부인. 내가 어찌 내 아내를 오랑캐 적장에게 보낼 수 있단 말이오. 서방님, 저를 믿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며 제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제가 반드시 무사히 돌아올 테니 저를 믿고 기다려주세요. 결국 박씨 부인은 홀로 청나라 진영으로 향했다. 용골대는 자신의 화려한 천막 앞에서 박씨 부인을 맞이했다. 그녀의 눈부신 아름다움을 본 용골대의 눈에는 탐욕의 빛이 가득했다. 과연 소문대로 절세미인이로구나. 좋다. 너는 이제부터 나의 것이다. 먼저 약속을 지키십시오. 저를 데려가는 대신 조선의 백성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 전쟁터에서 무슨 놈의 약속이냐? 네가 내 손안에 들어온 이상 나는 너뿐만 아니라 조선 전체를 모두 차지할 것이다. 그 순간 선여박 씨의 온화했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조용히 비단 소매를 펼쳤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저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드리지요. 갑자기 그녀의 소매 속에서 짙은 신비한 안개가 피어올랐다. 그 안개는 순식간에 퍼져나가 청나라 군대 전체를 뒤덮었다. 안개가 자욱한 속에서 박씨 부인과 똑같은 모습을 한 수천 명의 선녀 군단이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손에 빛나는 검을 들고 있었다. 이것은 무슨 요술이냐? 도망가자. 이것은 인간의 군대가 아니라 요괴의 군대다. 분노한 용골대는 칼을 빼들고 본체 박씨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 요망한 것. 내가 내년을 베어버리겠다. 그 순간 남한산성에서 몰래 빠져나온 이시백이 아내 앞을 막아서며 몸을 던졌다. 내 아내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서방님, 선여박 씨는 하늘로부터 받은 신비한 거울을 꺼내 용골대를 향해 비추었다. 거울에 용골대의 모습이 비치자 그가 평생 동안 저질렀던 온갖 잔혹한 악행들이 마치 영상처럼 거울 표면에 생생하게 나타났다.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똑똑히 보게 된 용골대는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에 몸서리치며 뒷걸음질 쳤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박씨 부인이 만들어낸 선녀군단과 용기를 얻은 조선군이 협공하자 사기가 꺾인 청나라 군대는 혼비백산하여 퇴각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남한산성의 포위는 풀렸고 조선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부인. 당신이 우리 모두를 구했소. 정말 놀라운 일이요. 아닙니다. 서방님,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쳤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당신의 사랑과 믿음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조선의 평화가 찾아왔다. 선녀 박씨의 신비한 활약은 나라 전체에 알려졌고 임금은 그녀를 궁궐로 불러 큰 상을 내리고자 했다. 그대는 나라를 구한 1등 공신이자 은인이오. 과인이 어떤 상을 내려야 그대의 공에 보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시오. 전하, 저의 사명은 이제 모두 완수되었습니다. 저는 본디 천상의 선녀로서 인간 세상에서의 시험을 모두 마치고 이제 제가 속한 본래의 세계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오? 그대가 떠난다면 이 나라는 큰 보배를 잃는 것이오. 부디 우리 곁에 남아 이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길 바라오. 성은이 만극하오나 천명을 거스를 수는 없사옵니다. 박씨 부인은 남편 이시백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했다. 서방님, 당신은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깨달으셨으니 저와 함께 천상으로 갈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저와 함께 영원한 세계로 가시겠습니까?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인간 세상을 완전히 떠나셔야 합니다. 이시백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그는 아내 없는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다. 부인,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가겠소. 이제 당신이 나의 세상이요. 이득춘과 윤씨 부인은 아들과 며느리의 결정을 듣고 처음에는 슬픔에 잠겼지만 이내 그들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눈물로 이별을 받아들였다. 너희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부디 하늘에서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잘 살 거라.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보살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하늘에서도 항상 두 분을 기억하고 지켜볼 것입니다. 부디 평안히 잘 지내십시오.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다. 박씨 부인과 이시백은 피화당에서 마지막 의식을 준비했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이에요. 서방님. 준비되셨나요? 네. 부인.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준비가 되었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다. 그 순간 하늘에서 오색 찬란한 구름이 내려와 그들을 감쌌다. 부부는 천천히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가족들과 하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떠난 피화당 자리에는 한 쌍의 아름다운 봉황이 정교하게 새겨진 영롱한 옥패 하나만이 남아 있었다. 우리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신선이 되어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하겠구나.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과 희생은 이 땅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나 또한 그들의 행복만을 바랄 뿐이요. 그들이 남긴 봉황 옥패는 이득춘 가문의 귀한 보물이 되어 대대로 전해졌으며 추한 외모를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나라를 구한 선녀 박씨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이시백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이야기는 조선 팔도에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었다고 한다. 깊고 고요한 천상의 세계, 옥황상제는 그의 아끼는 딸, 선녀 아련을 불렀다. 그녀는 천상에서도 그 자태가 곱기로 소문난 선녀였으나 진정한 신선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 앞에 서 있었다. 내 딸 아련아, 이제 내가 인간 세상에 내려가 마지막 시험을 받을 때가 되었다. 진정한 신선이란 천상의 즐거움뿐 아니라 인간 세상의 고통과 사랑 또한 깊이 이해해야 하는 법. 너는 지상에 내려가 그 의미를 깨닫고 오너라. 아버님, 명을 받들겠나이다. 제가 인간 세상에서 어떤 시련을 겪게 되는지요? 너는 그 아름다운 외모를 잠시 감추고 추한 모습으로 변하여 조선의 수도 한양에 사는 명망 높은 재상, 이득춘, 리득춘, 대감의 외아들 이시백과 혼인하게 될 것이다. 이시백은 뛰어난 재능을 지녔으나 아직 어리고 철이 없어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솔함을 지녔다. 내 시험은 바로 그의 마음을 얻고 진정한 아름다움과 사랑의 의미를 깨우쳐 주는 것이다. 선녀는 인간 세상에서의 고된 시련을 예감했지만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지상으로 내려갈 준비를 했다.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기형적으로 일그러진 얼굴과 거친 피부를 가진 평범한 여인의 모습으로 변했다. 이제 그녀는 박씨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터였다. 한편 혼례 전날 밤 한양 북촌에 위치한 이득춘 대감의 저택 사랑채에서는 젊은 선비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주인공은 바로 내일 장가를 드는 이시백이었다. 그는 친구들 앞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잔뜩 들뜬 목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내일이면 나도 드디어 정승택 사위가 되는구나. 자네들, 내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이 되는가. 아버지께서 직접 고르신 배필이니 필시 조선 팔도에서 으뜸가는 절세가인이 아니겠는가. 내 이 잘난 얼굴과 파려면 그 정도는 되어야지. 만약 소문과 달리 추한 여인이라면 첫날 밤에 당장 내쫓아 버릴 테다. 친구들은 그의 호언장담에 웃음을 터뜨리며 연신 술잔을 부딪혔다. 이시백은 자신의 앞날이 창창하게 빛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이득춘 대감의 넓은 마당은 혼례를 구경하려는 하객들과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화려한 혼례복을 차려입은 이시백은 의기양양하게 서 있었고 마침내 붉은 너울을 쓴 신부 박씨가 가마에서 내렸다. 풍악이 울리고 혼례식이 진행되었다. 모두가 숨죽여 신부의 얼굴이 공개되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신부의 얼굴을 가린 너울이 거치는 순간 좌중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술렁거림과 함께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내 눈이 잘못된 것인가? 이시백은 자신의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는 분명 천상의 선녀는커녕 기형적으로 일그러진 얼굴에 푸석하고 거친 피부를 가진 차마 아름답다고는 할 수 없는 용모의 신부가 앉아 있었다. 그의 기대는 산산조각 났고 얼굴은 실망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세상에, 도령님 신부 얼굴 보고 뒤로 넘어갈 뻔했네. 쉿. 조용히 하게.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이시백은 아버지 이득춘을 향해 소리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엄한 눈빛에 간신히 참았다. 이미 혼례는 끝났다. 사내 자식이 체면을 지켜야지. 어서 식을 마저 진행하거라. 이시백은 억지로 혼례를 마쳤지만 첫날 밤 신방에 들어갈 생각만 하면 끔찍했다. 오늘 밤 신방에 들어가면 당장 촛불부터 꺼야겠다. 아니, 아예 눈이 먼 장님 행세를 하는 편이 낫겠어. 그는 괴로움에 몸부림쳤다. 혼례를 마치고 신방으로 향해야 할 시간, 이시백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다. 으아. 배가 너무 아프구나.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다. 그는 복통을 핑계로 신방 대신 자신의 방으로 황급히 달려가 버렸다. 그의 얼굴에는 식은 땀이 흥건했다. 도령님, 괜찮으십니까? 신부님께서 신방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만 갑자기 배가 찢어질 듯 아프구나.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신부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다오. 도령님 배가 신부님 얼굴 보고 놀라서 아파졌나 보네. 쉿. 조용히 못해. 매를 벌려고. 한편 홀로 신방을 지키던 박씨 부인은 남편의 핑계를 전해 듣고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품 안에서 작은 약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천상에서 가져온 신비한 약초가 들어 있었다. 이 약은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특별한 처방이니 서방님께 전해드리거라. 만덕은 의아한 표정으로 약 주머니를 받아 이시백에게 전했다. 도령님, 마님께서 주신 약입니다. 뭐? 그 추한 여인이 약을 보냈다고. 당장 버려라. 하오나, 마님께서 정성껏 지으신 것이라 하옵니다. 그녀가 약에 대해 뭘 안다고. 어디 보자. 이시백은 반신반의하며 약을 물에 타 마셨다.
놀랍게도 약을 마시자마자 그의 극심했던 복통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상하구나. 배가 편안해졌어. 어찌 된 일이지?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윤씨 부인, 균씨 부인, 은며느리 박씨를 처음 대면하자마자 노골적으로 얼굴을 찡그렸다. 쯧쯧, 어찌 이리 흉측한 것이 우리 명문가의 며느리로 들어왔단 말인가. 귀신이 들어와 집안이 망하게 생겼구나. 박씨 부인은 시어머니의 모욕에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더욱 공손하게 아침 문안 인사를 올렸다. 어머님, 아침 진지 준비하였사옵니다. 부디 드시고 심신이 편안하시기를 바라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는 깊은 지혜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어느 날 재상 이득춘이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책장 뒤에서 나직하고 맑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물이 깊으면 고기가 크고 산이 높으면 나무가 곧다. 참으로 깊은 뜻이 담긴 글귀이옵니다. 이득춘은 깜짝 놀라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책장 뒤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며느리 박씨였다. 누구냐? 어찌 내가 내 서재에 함부로 들어와 있느냐? 죄송하옵니다. 아버님. 책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와 저도 모르게 무심코 읽었나이다. 이득춘은 며느리의 추한 외모와는 달리 그 목소리와 말투에서 학식 있는 여인의 기품이 느껴져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내가 글을 읽을 줄 아느냐? 어릴 적 아버님께 조금 배웠사옵니다. 비록 천박한 여인의 소양이나마 조금은 익혔나이다. 이 책의 내용을 말해보거라. 이는 맹자의 진심장, 상편, 이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차마 모질게 하지 못하는 마음, 즉 불인인지심, 부인인지심을 가지고 있다는 가르침이 담겨 있지요. 이득춘의 눈이 커졌다. 그는 며느리와 경전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녀의 해박한 지식과 깊은 통찰력에 점점 더 감탄하게 되었다. 그는 아들 이시백을 불렀다. 시베가, 내 아내는 보기 드문 재주와 지혜를 가졌구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얕은 강물의 깊이를 나뭇가지 끝으로만 재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아버님께서도 만약 저런 용모의 색시를 아내로 맞으셨다면 어떠셨을지요? 제가 어찌 저 얼굴을 평생 마주하고 살란 말입니까? 이 어리석은 녀석아. 진주는 비록 진흙 속에 묻혀 있어도 그 본연의 가치는 변하지 않느니라. 내 아내의 참된 가치를 알아보도록 노력하거라. 이시백은 아버지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버렸다. 이득춘은 며느리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그녀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 며느라, 내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이 집 뒤뜰에 작은 별채를 하나 지어주마. 무엇이 필요할지 말해보아라. 감사하옵니다. 아버님. 작은 방 한 칸과 약초를 기를 수 있는 작은 텃밭만 있으면 좋하옵니다. 좋다. 그곳 이름을 피화당이라 하고 내가 조용히 거처하며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피화당은 소박하지만 정갈하고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박씨 부인은 그곳에서 약초를 기르고 남몰래 비단을 짜며 조용히 지냈다. 이시백은 추한 아내를 매일 보지 않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제야 내 눈이 좀 편안해지겠군. 피화당이라니, 재앙을 피하는 집이라. 이름 한번 잘 지었네. 도령님, 그래도 박씨 마님께서는 약에도 능하시고 글도 많이 아신다 하옵니다. 재주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냐. 여인의 가장 큰 덕은 얼굴이 아름다운 것이니라. 하인 만덕은 속으로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한편 피화당에서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자네 들었는가? 밤마다 피화당에서 이상한 오색빛이 새어 나온다는 소문을. 그것뿐이겠는가? 박씨 마님이 기르는 약초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란다지 않은가? 보통 약초는 한 달은 좋게 걸리는데
마님이 심으시면 단 이틀이면 다 자란다더군. 정말인가? 오늘 밤 몰래 가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네? 함께 가보지 않겠나? 자네 미쳤는가? 들키기라도 하면 우리 목이 달아날 것이야. 그날 밤 호기심 많은 하인 하나가 몰래 피화당 담을 넘었다. 달빛 아래 박씨 부인이 방 안에서 배틀에 앉아 비단을 짜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의 손끝에서 신비로운 빛이 흘러나와 방 안을 대나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신선의 그것처럼 우아하고 빨랐으며 짜여지는 비단에는 청룡과 백호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정교하고 신비로운 문양이 새겨지고 있었다. 아버님께서 곧 입으실 조복을 미리 짜 두어야겠다. 머지않아 나라에 큰일이 있을 터이니. 숨어 지켜보던 하인은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광경에 넋을 잃었다. 그 순간 박씨 부인이 고개를 들어 하인을 바라보았다. 하인은 너무 놀라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져 버렸다. 다음 날 그 하인은 어젯밤 자신이 본 놀라운 광경을 다른 하인들에게 말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아무리 말을 하려 애써도 벙어리가 된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결국 그는 피화당 쪽을 손짓으로 가리키며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전하려 했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자 포기하고 말았다. 이시백은 과거 시험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에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 소리는 피화당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마치 천상의 선율처럼 맑고 영롱했다. 저건 피화당에서 나는 소리인가? 그는 책을 덮고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그 순간 그의 눈에 피화당 지붕 위로 오색 찬란한 구름이 잠시 맴돌다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내가 피곤해서 헛것을 보는군. 그날 밤 이시백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천상의 미모를 가진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다. 그 여인은 자신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낯설지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인들 사이에서 박씨 부인에 대한 인식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귀신 같은 며느리라며 피하기만 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와 신비한 능력에 점차 감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한 하인의 어린 아들이 원인 모를 고열로 시름시름 앓고 있었다. 의원을 불렀지만 차도가 없자 하인 부부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때 박씨 부인이 조용히 찾아왔다. 그녀는 품에서 직접 기른 약초를 꺼내 정성껏 달여 아이에게 먹였다. 이 약은 열을 내리게 하는 특별한 처방이니 걱정 말고 아이에게 먹이시오. 아이고, 마님. 저희 같은 천한 것들에게 어찌 이리 신경을 써주십니까? 사람의 생명에 어찌 귀천이 있겠소. 내일이면 아이의 열이 내릴 것이니 너무 걱정 마시오. 놀랍게도 그녀의 말대로 다음 날 아이의 열은 씻은 듯이 내렸고 아이는 기력을 되찾았다. 이 소문은 하인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박씨 부인을 존경하고 따르는 이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시어머니 윤씨 부인의 며느리에 대한 구박은 계속되었다. 하루는 엄청난 양의 쌀을 던져주며 명령했다. 며느라, 오늘 안에 이 많은 쌀을 모두 씻고 마당에 빨래를 전부 해 놓아라. 만약 해가 지기 전까지 다 마치지 못하면 내일 아침 식사는 없을 줄 알아라. 네, 어머님.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윤씨 부인이 떠나자마자 하인들이 몰래 피화당으로 모여들었다. 마님,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마님께서는 어서 피화당으로 돌아가 쉬십시오. 아니요. 어머님의 명령이니 제가 직접 해야 하오. 마님 눈에는 안 보이는 병이 생기셨나 봅니다. 저희가 다 했다고 말씀드리면 마님께서는 보지 못하셨으니 괜찮을 겁니다. 하인들은 서로 눈짓하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박씨 부인도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알아차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술에 취한 이시백이 비틀거리며 피화당 문을 두드렸다. 박씨. 이 추한 거사, 문 열어라.
오늘 내 정체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아보겠다. 그때 하인 만덕이 급히 달려왔다. 도령님, 큰일 났습니다. 정승 대감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뭐? 아버님께서 이 밤중에 하인들은 이시백을 부축하여 그의 방으로 데려갔다. 물론 이득춘 대감이 아들을 찾은 적은 없었다. 하인들이 기지를 발휘하여 박씨 부인을 보호한 것이었다. 피화당 마루에 서 있던 박씨 부인은 하인들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고맙구나. 너희들의 마음씨가 참으로 아름답다. 마님, 저희가 어찌 마님의 깊은 은혜를 모르겠습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법이지요. 며느리에 대한 하인들의 태도가 변하고 심지어 남편인 이득춘까지 며느리를 감싸는 듯하자 시어머니 윤씨 부인은 더욱 심술이 났다. 어느 날 그녀는 며느리를 해칠 음흉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직접 국을 끓여 며느리에게 가져다 주었다. 며느라, 이 국은 내가 너를 위해 특별히 정성을 다해 끓인 것이니 맛있게 먹어보아라. 어머님께서 손수 끓여주시다니 과분한 은혜에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허, 부인이 이제 며느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졌구려. 참 보기 좋소. 하지만 윤씨 부인의 눈에는 음흉한 빛이 감돌았다. 그녀는 박씨 부인의 그릇에 담긴 국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때 부엌일을 돕던 한 하녀가 몰래 박씨 부인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큰마님께서 마님께 드릴 국에 독초를 넣으시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집안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며 독을 넣으셨어요. 알았다. 너무 걱정 말 거라. 박씨 부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했다. 어머님, 잠시 제 방에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어머님께 드릴 특별한 약초가 생각나서요. 무슨 약초 말이냐? 어머님께서 오래 앓으시는 두통에 좋은 약초입니다. 어머님의 정성 어린 국에 넣어 함께 드시면 더욱 좋을 듯합니다. 윤씨 부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피화당에서 돌아온 박씨 부인은 자신의 약초를 꺼내 윤씨 부인의 국그릇과 자신의 국그릇에 나누어 넣었다. 어머님, 음식에는 제가 어머님의 오래된 두통을 치료할 특별한 약재를 넣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먼저 제가 맛보겠습니다. 박씨 부인은 자신의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아무렇지 않게 먹었다.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자, 어머님, 이제 드셔보십시오. 분명 지긋지긋한 두통이 나아지실 것입니다. 윤씨 부인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마지못해 국을 한 모금 마셨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참으로 이상하구나. 내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구나. 이게 무슨 일이냐? 10년을 넘게 앓던 두통이 순식간에 사라졌어. 이것이 어찌 된 일이란 말이냐? 윤씨 부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박씨 부인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계략이 탄로 났을 뿐 아니라 오히려 며느리 덕분에 고질병이 낫게 되자 부끄러움과 놀라움이 교차했다. 어머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 본디 독성이 있는 약재가 필요했는데 마침 어머님께서 먼저 귀한 약재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독으로서 독을 다스린다, 디독제독는 옛 의원의 가르침대로 약을 쓴 것뿐입니다. 오, 우리 며느리는 독초조차 약으로 만드는구나. 참으로 신기한 재주로다. 윤씨 부인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다. 박씨 부인은 그런 시어머니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앞으로도 제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어머님의 건강이 제게는 가장 중요하니까요. 며칠 후 갑작스레 궁궐에서 사령이 달려와 이득춘 대감에게 임금의 급한 전가를 전했다. 임금께서 오늘 안으로 입궐하라 명하셨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득춘에게는 당장 입고 갈 깨끗한 조복이 없었다. 이를 어쩌나. 내 조복이 너무 낡아 오늘같이 중요한 날에 입고 갈 수가 없는데.
하루 만에 새 조복을 어찌 마련한단 말인가. 온 집안 식구들과 하인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운데 박씨 부인이 조용히 나섰다. 아버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제가 하룻밤 사이에 새 조복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내가 추한 것이 재주가 있다 한들 어찌 감히 임금님 앞에 입고 가실 귀한 옷을 하룻밤 사이에 만든단 말이냐? 부인, 며느리의 재주를 너무 얕보지 마시오. 며느라, 정말 할 수 있겠느냐? 네, 아버님. 부디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날 밤 박씨 부인은 피화당에서 밤새도록 배틀에 앉아 비단을 짜고 조복을 만들었다. 그녀의 손끝에서는 다시 신비한 빛이 흘러나왔고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 영롱한 빛 속에서 그녀는 마치 천상의 선녀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완벽하게 만들어진 조복을 들고 시아버지 앞에 나타났다. 아버님, 조복을 완성하였나이다. 박씨 부인이 내민 조복을 본 이득춘과 가족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듯 눈부시게 아름다운 조복이었다. 비단은 구름처럼 부드럽고 광택이 흘렀으며 섬세하게 수놓인 용 문양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생생했다. 오, 이것은 정녕 하늘이 내린 솜씨로구나. 우리 며느리는 필시 신선의 재주를 가졌음이 틀림없다. 이런 솜씨는 인간의 것이라 할 수 없지. 이득춘은 며느리가 만들어준 조복을 입고 궁궐에 입궐했다. 그의 조복을 본 임금, 긴조은 크게 감탄하며 물었다. 경의 조복이 참으로 범상치 않구려. 그 솜씨가 하늘의 것과 같으니 어느 장인이 만든 것인가? 황공하옵니다. 전하. 이는 신의 미천한 며느리가 하룻밤 사이에 지어 올린 것이옵니다. 모시. 경의 며느리가 이토록 놀라운 재주를 지녔단 말인가? 참으로 그대 가문의 큰 복이로구나. 경의 며느리는 나라의 보배라 할 만하오. 이득춘이 집에 돌아와 임금의 칭찬을 전하자 이시백은 처음으로 아내 박씨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내 아내가, 그 추한 아내가 저런 놀라운 조복을 만들었단 말인가?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하지? 그는 피화당 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아내에 대한 강한 호기심과 함께 어쩌면 자신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 이시백은 25살의 건장한 청년이 되었고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선비가 되었다. 그동안 박씨 부인은 피화당에서 조용히 지내며 때때로 놀라운 재주를 보여주었지만 이시백은 여전히 그녀의 외모 때문에 그녀를 멀리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박씨 부인은 하인 만덕을 데리고 저작거리 마을 시장에 나갔다. 그녀는 말들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모두가 병들고 볼품없어 거들떠보지도 않는 한 마리 말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 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겨우 숨만 붙어 있는 듯 보였다. 이 마른 병이 깊어 살 가망이 없소. 마구간 자리만 차지하니 아주 싼 값에 드리리다. 사실상 거저나 마찬가지요. 제가 이 말을 사겠습니다. 말 장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돈을 받고 기꺼이 말을 넘겼다.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 윤씨 부인과 이시백은 또다시 코웃음을 쳤다. 하하라. 못생긴 며느리가 저와 꼭 닮은 병들고 못생긴 말을 사왔구나. 참으로 끼리끼리 어울리는구나. 하지만 박씨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그 병든 말에게 천상의 약초를 먹이고 정성껏 돌보았다.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앙상했던 말은 윤기가 흐르는 털과 힘찬 눈빛, 그리고 탄탄하고 강인한 체격을 가진 준마로 완벽하게 변모해 있었다. 말이 힘차게 달리는 모습은 마치 하늘을 나는 룡마와 같았다. 세상에. 저 말은 보통 말이 아니라 하루에 1000비를 달린다는 천리마가 아닌가. 어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이득춘은 며느리의 비범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이 말은 원래 천리마였으나 병들어 그 본 모습을 숨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정성을 다해 돌보니 이제 본래의 모습을 되찾은 것이지요. 며칠 후 박씨 부인은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나는 이시백에게 그 천리말을 내주며 말했다. 서방님, 이 말을 타고 과거 시험을 치르러 가십시오. 반드시 장원 급제하실 것입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과거에 합격한다면 그것은 오롯이 제 실력 덕분이지. 어찌 말 덕분이겠습니까? 그런 미신 같은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몇 달 후 이시백은 정말로 과거의 장원 급제하여 금이 환영했다. 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가족들 앞에 섰다. 축하드립니다. 서방님. 오랜 노력 끝에 드디어 영광을 얻으셨군요. 흥! 내 실력으로 당당히 합격한 것이오. 당신이 준 그 말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니 착각하지 마시오. 박씨 부인은 남편의 차가운 말에도 상처받은 기색 없이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물론입니다. 서방님의 영광이 곧 저의 기쁨이니 저는 그저 기쁠 따름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러났지만 이득춘의 눈에는 며느리의 깊은 지혜와 인내심이 보였다. 박씨 부인은 남편의 과거 급제를 축하하며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서방님, 과거 급제를 축하드리는 작은 선물이옵니다. 선물이라고. 당신이 나에게 줄 선물이 뭐가 있단 말이오. 박씨 부인은 정성스럽게 싼 보자기를 풀어 작은 연적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용 모양의 연적이었는데 놀랍도록 정교하고 신비로운 기운을 풍겼다. 제가 직접 만든 것이옵니다. 서방님께서 앞으로 학문을 닦으실 때 곁에 두시면 좋을 듯하여 만들었나이다. 그래, 수고했소. 이제 그만 가보시오. 이시백은 마지못해 연적을 받아들었지만 박씨 부인이 방을 나가자마자 연적을 방구석에 던져버렸다. 추한 아내가 준 물건이라니 재수 없어. 어서 빨리 새 벼슬을 받으러 가야지. 그날 밤 이시백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방구석에 던져진 연적에서 푸른 빛이 은은하게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그 빛은 점점 강해져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다. 이시백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천상의 미모를 가진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슬픈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머지않아 이 나라의 큰 국난이 닥칠 것이오. 미리 대비하시오. 당신은 누구신데 그런 말을 하시오. 어찌 이리 아름다우신지. 나는 당신이 그토록 외면했던 당신의 아내요. 진정한 보물은 늘 눈앞에 있었으되 당신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을 뿐이요.